두 차례 변론 기회를 앞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영 간의 세대결이 결집하면서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 대통령 측이 또 한 번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토대로 엉터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일단 헌재는 기존 선례를 따랐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물론 이제 증거 조사 방법이 그 형사재판하고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사관이 또는 검사가 직접 누군가의 진술을 받아 적은 이런 서류들은 네. 재판정에서 그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지만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건 분명한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상 이 구두변론에 의하거든요.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구두변론에 의한다는 것은 심판 중심주의,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와 대치돼서 심판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서로 간에 대심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반영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일방적으로 증거 채택하고 검찰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 심리를 하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사실 실체 진실 발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래 그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아마 뭐 기간에 쫓기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리인단의 주장을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이런 취지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형사재판에 저도 변호사지만 형사재판에서 30분씩 증인신문하는 경우는 그것만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그다음에 보충신문 뭐 그건 15분씩. 보충신문은 이제 재판관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네. 나머지 이제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15분씩 네. 이렇게 하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너무 엄격히 하시니까 아니 이게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인지 심판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형식상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우리 증인신문 절차를 거쳤습니다라고 하는 형식만 거치는 이런 심판 과정인지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죠. 다소 오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다소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면 있겠죠. 근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현재 6차 변론까지 가는 걸 보면 법률적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부분들, 이게 헌정 질서를 어겼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 뭐 전시사변, 국정의 어떤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었다는 반대의 법률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죽하면 마지막에 탄핵 공작이다. 본인이 했던 실체적인 정황들이 다 드러나는데 탄핵 공작 외에는 할 얘기가 없고 말꼬리, 의원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정도의 말꼬리를 가지고 이제 그 법률적 대응을 하는 수준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막바지 이르다 보니까 이제 변론이 2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다 끝나가니 마음은 조급해지고 어떤 본인의 어떤 결정이 조금이라도 늦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헌재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나름대로 법률계에서는 20년, 30년 이상 최고의 법률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절차를 어길까요? 그렇지는 않죠.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헌재가 얘기하는 것만 봐도 논리적이죠. 헌법재판소는 형소법을 완화해서 적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이런 식의 선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헌재 입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재판의 의미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자 소추 의결을 해서 소추한 측이 국회 측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검사가 하는 것처럼 공소장을 내는 게 국회 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장을 내거나 소추 의결을 내는 측에서 그 소추 의결서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증인 신청을 한 거고 증인 신청한 그 증인 신문에 대해서 주신문을 하는 국회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 신문을 하는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는 저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게 증인 신문의 반대 신문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근데 거꾸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변인님 말씀처럼 마치 대통령 측이 나 무고함을 입증하는 절차처럼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닌 거죠. 국회 측이 소추 의결할 때 그 내용이 이게 맞습니다라고 그걸 입증하는 절차가 이게 탄핵 심판인데
지금 대통령이 마치 나 무죄임자라고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재판 운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은 그런 거예요. 형사재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양쪽에 말하자면은 뭐 검찰 측 변호인 측인데 재판관이 봤을 때 증거 채택을 요구하거나 어떤 재판에 대한 절차를 요구할 때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그거는 증거 채택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변호인들이 아니면은 뭐 피고인 측에서 우리는 억울하니까 받아줘야지 당신은 안 받아주면 당신들 재판부가 잘못된 거에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6차까지 변론을 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법률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대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조만 하는 걸 보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단적인 예가 부정선거를 헌재에서 입증해 보이겠다. 어떤 사람들이 지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그거를 헌재에서 입증하는 증언들을 허락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들이 사법 질서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 제가 대통령 하나만 더 죄송한데 예. 이 재판 절차도 중요한데 실제 문영배 재판관의 절차 진행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헌재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제기가 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의에서 다 결정한다 그랬어요. 기일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고 체부 여부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윤곽근 대리인이 그 3부만 더 하겠다고 했을 때 문영배 재판 권한대행께서 그냥 본인이 결정했어요. 이거를 옆에 있는 정영식 재판관 주심에게 물어보거나 이런 절차 없이 본인이 그냥 안 들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절차 진행상의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에 힘을 얻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예정된 질문이 많아서요. 좀 속도감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길 이번 주에 일단 7차, 8차 두 차례가 예정이 돼 있고 또 8명의 증인이 출석을 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8차가 마지막인데 변론길이 이대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또 추가로 9차, 10차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일을 정해놓고 하는 건 재판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증거 조사를 해가면서 뭔가 의문점이 더 생기거나 그다음에 실체 진실 발견에 아직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그 8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6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증인들이 진술이 서로 엇갈린 부분도 많고 또 국회 소추대리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조서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 증인들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은 분들과 나와서 한 사령관들의 진술이 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나와서 또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과연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소추결서에 넣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어떤 부분들을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 임무하다를 받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위에 대통령의 전화만 받았다는 것이지 애당초에 이들이 받았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 수방사령관이 받은 임무가 애당초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8차 이후에도 재판관들께서 평의를 통해서 길은 더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추가 변론길 더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재판부가 결정을 할 것인데 말씀한 대로 재판을 딱 기일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뭐 이 재판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관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론인 측에서 실제 요건을 더 따진다면은 기회를 주겠으나 헌재는 지금 대통령의 직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금 6차 변론까지 보면 나라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헌정의 이 혼란스러움을 바로잡는 게 헌법재판소의 책무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빨리 결단을 내려서 가부간에 기각이냐 인용인가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많은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기회를 아예 안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차례 정도 변론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하면 한 1, 2주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헌재에서는 뭐 증인들의 엇갈린 이름 뭐 단어들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에 맞았는지 헌법에 부합됐는지 그리고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는지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왜 국회가 아닌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고 했는지 몇 가지 안 되는 사안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긴 변론기를 무작정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좀 결론을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를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뭐 이거는 뭐 터무니없이 구속 취소 부분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토의 시간만 있을 뿐이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궤변이죠. 그래서 이미 검찰이 거기에 준하는 시간을 다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뭐라도 해보겠다고 구속 취소에 대한 어떤 법률적 심판을 받는 것인데 별로 크게 구속 위법성 자체는 없는 것이고 뭐 체포 적수명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뭐라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평론의 가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한번 고민할 부분은 없잖아 있죠. 저 부분이 이제 구속 사유가 소멸됐거나 아니면 구속이 애당초 잘못된 경우에 하는 것이 구속 취소인데 예를 들면 지금 체포영장 신청, 체포적부심하고 그다음에 그 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어느 정도 빼느냐에 관련돼서 약간 법률적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25일자로 이미 구속 기간이 종료됐으면 26일 날 구속 기소한 검찰의 구속 기소는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다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모든 부분이 다 구속 기소가 되거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이 두 가지 사유 등으로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말한 앞핵 부분, 이 앞핵 부분 관련돼서는 재판부가 조금 고민할 부분이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구속기한 관련해서 2일을 빼느냐, 3일을 빼느냐, 뭐 하루만 빼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초일 산입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있다가 갔다가 오게 되면 초일 다 산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일 산입 구속기한 계산 관련돼서 이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면 재판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서도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는 경찰 추산으로 대구 단일 집회 중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를 바라보는 여당 지도부의 시선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찰 추산은 5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신문사의 AI 추산으로 보면은 1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 좁은 공간에. 예. 여당 입장에서는 뭐 고민스러울 부분이거나 복잡한 심경은 없는 것이 사실은 저 부분이 저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당이 다 동의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저기 모인 분들은 사실은 야당 측에서는 뭐 일부 극우다 긍정 지지층이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러기에는 넘었고요. 그건 정치적 공세에 다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의 그동안의 국회 운영 행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온 거고 그다음에 그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고 이런 국정 안정을 바라는 분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분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일반 국민적 시각이 반영된 집회다. 이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관련돼서 미묘하거나 복잡한 심경을 가질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집회 현역 의원들도 참석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굳게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지성에 반하는 반지성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환하게 타오릅니다. 뭐 보통 이런 걸 회광반자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의 이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결국에는 그 계몽령을 추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많은 지지 세력은 그냥 막 타오를 거예요. 왜 꺼지기 전에 아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국내의원 의원들이 동조한다는 자체가 더 슬픈 일인데 그래도 공당이라는 보수 정당의 기치를 들었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란의 늪으로 같이 빠져드는 것들은 같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탄핵 찬반 집회 갖고 여야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이제 주말마다 이런 탄핵 찬반 집회 세대결 양상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아마 저렇게 이제 새가 불어난 반대 집회 양상에 대응해서 민주당에서 좀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굉장히 의식하는 부분이고 의식하기 때문에 극우라는 말을 써가는 거죠. 극우의 정치 세력이라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인종을 기준으로 해서 나랑 공존할 수 없는 인종에 대해서 지우고 싶다라든가 혐오한다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거 논쟁을 한다든가 배제 논쟁을 한다든가 이게 극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저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극우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극우적 생각인 거예요. 저분들하고는 공존하기 어렵다. 배제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건가요?
저는 극우적 프레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보고 저기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계몽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예. 저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다라는 시각에 극우적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저는 저분들에 대해서 모욕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극우라는 표현들은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극우라는 표현을 듣지 않으려면 그런 행동들을 안 해야죠. 예를 들면 서부지법에 백색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줄기가 저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봤을 땐 누가 극우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들을 봤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그리고 지켜야 될 상식선에서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극우를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내란의 이후부터의 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행동들은 극우에 가까운 세력이다라고 해도 저는 뭐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매일같이 한다. 이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이고요. 그다음에 그 계몽령이라는 평가도 저기 뭐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걸 계몽령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극우적 시각이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 촛불 그 집회 관련해서 횃불로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태워버리자.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저희는 그게 비유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비유법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갖다 한 단에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폭력을 조장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일종의 정치 세력과 공존하기 어렵다거나 배제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한 이거를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좀 이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난동을 피우면서 갔고요. 그다음에 정광훈 씨가 서부지법에 주소를 찍어줬더니 그 앞으로 모여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는 누구죠? 전한길도 그랬고 그분도 나와서 헌재를 뭐 부수자, 뭐 김용원 인권위원도 그랬지만 전한길 씨도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건 좋는데 현상으로 나타나 버렸잖아요. 서부지법이 이 파괴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냥 어떤 정치적인 구호로 했다면 제가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을 말씀한 대로 동조했을 텐데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과관계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는 선동적 발언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횃불로 이거 반대하는 정치를 태워버리자. 이것도 저희는 그냥 은유법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곳에 무죄 탄원서 하신 분들은 그러면 유죄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거를 사주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반대편에 대해서 너무 넓게 인정하고 내 편에 대해서 좁게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싸움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물론 폭력적인 그 언행을 사주하거나 조장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정치인들의 은유법 사용들을 내가 할 땐 괜찮고 상대방이 할 땐 또 연결시켜서 이틀막하는 이런 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어제 찬반 집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 내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 면회를 합니다. 뭐 그동안 접견하는 의원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계속 내오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죠. 다만 이제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 대해서 뭐 평 이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혹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관련해서 20일부터 시작되는 형사재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죠. 특히 추경호 의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저기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담보하는 수 있는 것은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냥 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의 교류 차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든 아니면 관저에 있든 대통령실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가서 교류하는 차원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뭐 마찬가지로 옛날 이화영 부지사가 뭐 옥중에 있을 때도 여러 접견을 가잖아요. 그런 차원의 하나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면회 그리고 옥중 메시지에 대해서 옥중 정치다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법률에 대응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실상 법률에 대응하는 걸 포기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면회하고 정치권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주요 중진들을 만나서 본인의 메시지를 날리는데 메시지들이 이게 정상적인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헌재를 나가기 잘했다. 재판이 곡해돼 있다. 그다음에 본인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내란에 대한 탄핵 공작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고스란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나라가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되고 청년들이 걱정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본인이 나라를 이상하게 이 혼란을 만들어놓고 나라 걱정을 왜 하나요? 그래서 경제도 추락인데 왜 경제 걱정을 하냐. 의료 현장은 어떠냐. 의료 대란을 본인이 여기까지 긁고 왔는데 이체명 고집하면서 왜 의료 현장을 걱정하냐. 뭔가 좀 국민들의 정서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5만 명이 모였다는 그분들 민주당에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던지는 만족의 메시지잖아요. 이런 분열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동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뭡니까? 결국에는 정치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정치가 아닌 이런 부정성 음모론을 종교화하겠다는 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정치인의 메시지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정치인이 국민적 평가에서 만약에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그건 본인 손해인 거고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또 본인이 이득인 거예요. 이거 뭐 선동이든 아니든 간에 선동적 메시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글쎄 선동적 메시지는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당이 평가받으면 오히려 그쪽이 선동적 메시지를 낸다고 좀 보고 대통령 안에서 내는 메시지 재판 과정에서 내가 나가서 해명을 잘했다. 나의 무고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무고함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또한 대통령의 책임인 것이고 면회가는 사람들은 또 면회가는 사람들대로 본인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다 자체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메시지 내는 것조차도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그 시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옥중에서 저렇게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게 왜 잘못되는지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근데 짧게 저는 말씀드리면 12.3이라는 지금 내란의 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헌재에서도 받고 형사재판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나라 자체가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잘했든 못했든 간에 혼란을 초래했으면 최소한 메시지라도 사회 분열이 아닌 좀 안정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입을 다무는 게 훨씬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5만 명이 직결하든 10만 명이 직결하든 그 사람들을 추동하는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사회 혼란 초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옮기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다. 라는 게 더 안타깝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몇 개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죄 확정된 거 1심 재판도 하나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특정 짓는 것도 일단 아직 섣불른 단계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 내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버금가는 국정 운영자잖아요. 예. 국회를 책임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신문이 짓는가 내란이 확정됐나요?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내란 자체 비상계엄을 그래서 통해서 제가 군을 이재명 대표도 투입하지 만약 확정이 않았잖아요. 된다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정형이 있는 네, 죄를 알겠습니다. 재판을 제가 받고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정도 얘기만 좀 듣도록 하고요. 예,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한 가지 이슈를 더 짚어보면 내일 헌재에서 최상무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두 번째 변론이 열립니다. 여기 쟁점이 어떤 건지 끝으로 좀 짧게 얘기해 준다면. 일단 이게 이제 그 종결되다 다시 한번 변론 제기된 거잖아요. 네. 그 변론 제기 종결 과정도 변론기를 한 번 열고 종결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국회의장이 국회 내 의사를 종합해가지고 본인이 대표자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야 되는데 권한쟁의 심판 제기 전에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국회 내에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에 관련된 건 국회 내에서 의결을 했지만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하지 않으면 이게 위헌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헌 확인 자체를 국회 내에서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하사안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대통령이 과연 그대로 임명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그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이게 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아마도 각하 내지 기각의 확률이 높다고 보는 법적의 시각이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없어요. 거기는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면 그분들이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돼요. 이런 헌법상의 그 기관 구성 원리 차이점에 비춰보면 헌재에서는 아마 기각 각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서 부대변인께도. 근데 발언 헌재에서는 이제 드리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이 선고 부분을 그 말하자면 그 피청구인 쪽 그거를 받아서 이제 좀 변론 제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쟁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있었냐에 대한 진실인데 공문의 진실성, 그다음에 합의의 진실성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변론길에서 이제 증거로 얘기한 것들은 국회 측,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공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제출했어요. 근데 그 피청구인인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뭐를 했냐면 국힘의 원내 지도부의 진술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공문이 증거로 채택되겠습니까? 진술이 채택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재판부가 공문이 더 증거 능력이 있지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하는 쪽으로 손을 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